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어둠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곤 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마을에서 살던 때의 일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종종 숲 근처로 모험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숲은 평소 낮에는 평화로웠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치 다른 세계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노을빛조차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구 중 한 명인 태훈이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태훈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침 꾸질꾸질한 날씨 때문인지 그의 집 주인은 음침해 보였습니다. 태훈의 부모님께서는 집에 계셨지만 태훈에 대해 물어보자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태훈 부모님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고 태훈의 집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전등 하나만 챙긴 채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달빛조차 희미하게 느껴졌고 풀벌레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태훈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문득 창문 옆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훈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리자 그 그림자가 정말 태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동자는 흔들렸고 그의 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낮고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훈은 이상하게도 숲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마을에서 들었던 모든 괴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진짜로 믿지 않았던 숲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태훈은 결국 마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딘가로 이사를 갔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일종의 금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날의 태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한 어느 날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경계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숲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곳의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숲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어둠을 머금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이곳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채 남아있던 한 옛집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고 그 이유에는 오래된 전설이 얽혀 있었다. 이 집에는 약 50년 전 유복한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손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서 돌보곤 했지만 어느 날 밤 손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날로 모든 게 변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잃은 슬픔에 집을 떠났고 이후로 그 집은 쓸쓸히 방치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의 문턱을 넘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는 창문 너머로 어린 소녀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밤중에 희미하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근처에 사는 이들조차 밤이 되면 그 집 근방을 피해 다녔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남녀 커플이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종 괴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며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장담했다. 밤이 깊어지자 커플은 집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부서지고 낡은 가구들, 곳곳에 쌓인 먼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히는가 하면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촛불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따금등 뒤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중 여자친구가 계단을 오르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서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가 않았다. 그들의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기이한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올라 2층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이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소녀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번개가 쳤고 방 안가득히 소녀의 환영이 떠올랐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제발 다시 웃게 해주세요. 이 소녀는 외로운 영혼이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래전 잃어버린 그녀의 세상을 그리는 소리였음을 깨달은 두 사람은 그녀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을 방 한가운데 놓아두었다. 바로 소녀를 위한 작은 피아노였다. 피아노의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소녀의 환영은 희미해졌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집 주위를 맴도는 용기를 내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누구도 살지 않는 채 남아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곳은 충청도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설로는 한때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고 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구슬하던 장소였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해질녘이었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지며 점점 주위가 어두워질 즈음 우리는 차에서 내려 짐을 챙겼다. 그 집은 크고 아름다운 기와 지붕을 가진 전형적인 한옥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닫힌 방문과 창살 아래로 풀이 자라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장승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장승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집은 옛날에 장군신이 머물던 곳이라고 하더라. 친구 민수가 말했다. 우리 밤새도록 심심하지는 않겠어. 우리는 실내로 들어섰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끼익 소리를 냈고 먼지가 잔뜩 쌓인 도마 위로 석양의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각자 방을 나누어 짐을 풀고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옛날 식기와 조리도구가 남아있어 왠지 모를 신비감이 감돌았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모두가 이런 별난 장소로 휴가를 온 것에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야기하면서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나영이란 친구가 문득 말했다. 여기에 귀신 이야기가 많다는데 진짜 본 사람 있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었지. 여기 무당이 남긴 귀신들이 떠돌고 있다고.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문풍지가 위잉하며 떨렸다. 모두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소리였다. 우리가 그 소리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서성을 때 거실 벽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벽 안쪽에서 듣는 것 같았다. 뭐지? 쥐라도 들어왔나? 나영이 다소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대리란 친구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벽 쪽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여기 이상한 게 써있어. 우리는 모두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어 빛을 비췄다. 벽에는 흐릿하게 사람 손으로 쓴 듯한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래돼서 거의 사라지기 직전이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내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마도 무당이 남긴 주술 같은 게 아닐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왜 이런 게 벽에 적혀 있는 거지? 순간 우리는 모두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거실의 불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우리는 서로를 더듬어 찾으며 휴대폰의 손전등을 급히 켰다. 하필 이런 때에 전기가 나가다니. 나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빨리 나가서 차에서 랜턴이라도 가져오자.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나가려던 찰나 다시
벽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고 빠르게 벽을 타고 무언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심장은 몸 안에서 쿵쾅거렸고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용기를 내 발걸음을 옮기던 중민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기 봐 하고 외쳤다. 거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형체가 희미하게 비쳤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너무나도 흐릿하고 마치 안개와도 같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형체를 주시했지만 그것은 몇 초 후에 사라져버렸다.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한옥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니 마치 우리의 두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별들이 가득 쏟아진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때의 섬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숨죽이곤 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가끔 혼자서 지내다 보면 그날의 그 형체가 눈앞에 떠오른다고 했다. 그해 여름은 그렇게 무겁고 기묘한 기억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았다. 그리고 그 한옥은 여전히 산속 깊은 곳에 사라진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